네,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내 몸 건강 생각을 하실 때 가장 걱정하고 대비하는 1순위는 아마 암일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준비해야 할 암보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또 노후 연금보험, 그리고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한 간병보험까지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또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전략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또 자산 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험 닥터 세 분과 함께 이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해법도 알려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또 오늘 어떤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함께할 전문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의 김윤호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암보험 전도사 김윤호입니다. 이 암보험이라는 게 불과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변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네. 자, 오늘 제가 암보험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암에서 이길 수 있는 인생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윤호 지점장님과 함께 차근차근 그 해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해결을 해볼지 첫 번째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암보험 완전 정복, 우리 김윤호 지점장님과 이 보험 닥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지점장님, 아무래도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대비하고 신경 쓰는 게 암을 관련해서 대비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도 여전히 궁금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예. 근데 이제 암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암 진단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암 진단비라고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목돈이 한 번에 훅 들어온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간혹 가다가요. 이 암 진단비가 몇 천만 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 이 돈 가지고 막 뭘 살까? 뭘 사야 되는 생각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암 진단비는 꽁돈이 아니에요. 내 그쵸. 몸을 팔아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돈입니다. 특히나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초기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자금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일을 못하는 동안에 소득 공백을 메꿔주는 긴급 생존 자금, 이 두 가지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초기 3개월에 대한 응급 자금이 왜 중요하냐면요. 암에 걸리게 되면은 빠른 처치와 빠른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이제 상급병실을 써야 된다든지 PET-CT라든지 기타 등등 돈이 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등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이 기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작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이 큰 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암 진단비로 이 응급 자금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암 치료라는 거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약 6개월 동안의 집중 치료 기간이 끝나고요. 이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는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이 소득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 2년 이상은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셔야 되기 때문에 암 진단비는 무작정 받는 꽁돈이 아니고요. 초기에 관련된 응급 자금과 5년의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생존 자금이라는 생각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지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그냥 봉돈이 생긴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생존하기 위한 자금으로 잘 계획을 해서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암보험 이제 시기별로 또 생활 주기도 바뀌고 의료 기술도 바뀌고 발전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 암보험의 시대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흐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암보험이 무려 지금 4세대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우선 1세대는 그냥 모든 암에 걸리면은 암 치료를 다 했던 때였고요. 네네. 이제 2세대가 되면은요, 암에서 일반암과 유사암, 특히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분류
분류가 되면서 암에 대한 분류가 시작이 되고 있고 이때서부터 본격적인 항암 치료를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가 되면은요, 암이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암 치료 방법이 예전엔 수술이면 수술, 항암이면 항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했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항암과 수술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치료 시대가 됐고 지금 4세대라 부를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이 4세대 같은 경우는 신기술들이 많이 등용이 됐어요. 뭐 표적 항암이라든지 중입자 치료라든지 세기 조절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신기술로 인한 암 치료가 시작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암 치료비가 폭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결국에 말씀하신 거면 지금은 신치료 기술의 시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신치료 기술의 시대고요. 의학 기술이 특히 IT나 AI 기술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이 되면서 네네. 암의 조기 발견은 물론이고요. 이 완치율도 굉장히 높아지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뭐 치료가 어렵다고 했던 암들도 이제는 조기에 발견하게 되고 아주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면은 암도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일반 관리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죠. 네네. 근데 다만 이런 신치료 기술들은 그만큼 비용이 훨씬 크게 됐습니다. 이제 신치료 기술들이 나와가지고 암에 대한 완치율도 높아지고 더 고통도 덜 느끼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대는 됐지만 그만큼 돈이 없으면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결국에 저희가 암 그전까지는 암에 뭐 걸렸다,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이걸 빨리 나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게 치료 방법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고 가격도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돈 때문에 오히려 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예. 뭐니 해도 뭐니. 네, 돈이죠, 돈. 그쵸. 자, 이 암 치료에 하게 되면은요, 이 경제적 손실이 오는데 이게 3단계로 오게 됩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는 진단 직후에 들어가는 초기 검진 비용인데요. 이 초기 검진 비용도 옛날에 뭐 엑스레이, MRI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펫CT라 그래가지고 정밀 진단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 펫CT 치료 비용이 이 검진 비용이 한 번에 200만 원, 400만 원까지도 갑니다. 네. 이 비용도 먼저 많이 들죠. 유전자 검사 비용도 100만 원이 들죠. 거기다가 치료하기 전에 입원해서 검사하는 비용 등등 하게 되면은요. 초기 비용만 500에서 많게는 1,500만 원까지가 필요하고요. 그 두 번째 단계는 집중 치료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예전처럼 수술이면 수술, 항암이면 항암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수술, 약물과 방사선을 같이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치료를 최대한 오래 하면서 암세포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치라 그러죠. 근본적인 처치 치료인 수술을 통해서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치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병원비가 비싸지는데요. 여기에다가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암세포를 갖고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에 따라 갖고 세기 조절을 하느냐 양성자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방사선 치료 비용도 2배, 3배까지 더 들어갑니다. 네. 더군다나 이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표적 항암 약물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네. 이 표적 항암 약물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가 상상도 하지 못할 7천에서 8천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치료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거를 대략적으로만 그냥 계산을 해봐도 뭐 2단계까지, 1, 2단계 정도까지 치료를 받으면 뭐 적어도 5천 아니면 뭐 8천, 9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모든 환자가 다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걸까요? 많은 비용을 쓰게 되는 걸까요? 아, 이게 모든 환자가 이렇게 되면은 아마 다들 진짜 간병 파산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모든 환자가 다 이렇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좋은 게 나라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 치료에 대해서는 최대 의료비의 95%까지 지원해주는 네, 그쵸. 산정특례라는 아주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낮은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좋으나 이 사람마다 암의 종류, 암에 걸리는 뭐 기수, 그리고 내 몸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만으로도 암이 완치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비나 진단비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시면은요,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오히려 더 암을 키우거나 병을 늦추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까지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되는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모든 분들이 일괄적으로 같은 치료를 받는 게 아니니까 또 암의 경도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를 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커버할 수 없는 것들도 대비를 해놔야 되겠죠.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뭐 1단계, 2단계는 설명해 주셨는데 암 치료에 따른 경제적 손실 세 번째 단계까지 한번 네.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 3단계는 회복 기간하고요. 네. 그리고 소득 중단이 겹쳐지는 시기예요. 이 기간이 제일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암 치료는 보통 6개월 정도의 집중 치료 기간이 끝나고요. 그 이후로 2년 정도는 충분한 휴식기가 필요해요. 네네. 물론 완치까지는 5년을 보는데 이 2년이라는 휴식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소득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가 모아놨던 돈으로 생활비를 써야 됩니다. 내가 당장 소득은 없고 생활비는 나가는 고정 생활비는 똑같이 든다 그러면요. 간단하게 200만 원씩 2년이라고만 생각을 해도 이 비용이 무려 4, 5천만 원에 달하는 굉장히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하나 넘어가서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가족력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 뭐 부모님이나 그 위에 또 조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암을 앓았던 경력이 있으면 나에게도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이게 실제로 발병률이 어느 정도까지 높게 나타나는 건가요? 예, 일단 병원에 가면은 가족력부터 물어봐요. 네, 체크하죠. 그 예. 이유가 의사 선생님들도 가족력이 있으면 더 집중 치료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가족력이 있으면 암 발병률이 훨씬 높은 거는 맞습니다. 네네. 저희 아버지랑 저랑 굉장히 닮았거든요. 예, 유전자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암 같은 경우에 유방암은 가족력이 있다면 발병률이 무려 2배에서 최대 4배까지도 늘어나고요. 대장암도 2~3배, 그리고 난소암도 무려 3배나 더 발병률이 높습니다. 이 가족력이 무서운 이유는요. 발병률도 발병률이지만 가족력이 있다면은 점차 발병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치료가 좀 더 고난이도로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치료 비용이 더 비싸져서 가족력이 더 무서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대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병 시기가 더 어릴 때 빨리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우선 일반적으로 암 진단비를 넉넉하게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진단비는 최소가 5천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 쪽도 그리고 외가 쪽도 전부 다 암이다? 5천만 원이 아니고요. 1억 원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젠간 암에 걸릴 거라는 100% 확신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 암 같은 경우는 소득이 끊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 기간 동안에 내 이 생활비라든지 뭐 집 대출이 있다든지 이런 비용들은 누구도 감당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천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2년 이상 정도는 그래도 마음 놓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암 진단비로 아까 뭐 처음에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비상 자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치료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 힘을 버텨줄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는 거니까 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치료비가 보통 아까 대략적으로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7, 8천 뭐 1억 가까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암 진단비로 암보험을 준비하려면 이걸 그냥 크게 많이 해놓을수록 좋은 걸까요? 많이 해놓으면 좋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돈입니다. 그렇죠. 네, 이 보험 중에서 제일 비싼 특약이 질병 사망하고 암 진단비예요. 네네. 근데 이 암 진단비로 1억을 준비하기에는 너무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암 진단비를 적당하게 구성을 하시고 이제는 암 진단비를 받아서 치료비를 쓰는 시대가 아니고요. 암 치료는 치료에 대한 특약으로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생활비와 치료비를 같이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를 엄청 크게 가입하는 경우를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료비는 이제 특약으로 또 따로 플러스 알파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요즘 병원에서 이제 대세로 쓰고 있는 치료가 표적항암이라는 치료인데요. 이 표적항암은 내가 이 유도탄처럼 어떤 세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세포만 가지고 공격을 하는 치료약이 발명이 됐어요. 네. 약이나 주사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표적항암 같은 경우는 뭐 신촌에 있는 대형 암치료센터에 가시면은요 평균 치료 비용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듭니다. 이게 한 번 갈 때마다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치료 비용을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진단비로 준비를 하게 되면 7, 8천이라는 진단비를 준비하는 것도 버거운데 받아서 치료비로 다 쓰기에는 이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표적항암 치료 특약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아. 심지어는 보험료가 비싸지도 않습니다. 50세의 여성분이 이 표적항암 치료 비용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한 3,000에서 4,000, 5,000원 정도? 예,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고요. 네네. 심지어는 보험료도 갱신형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적항암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이런 특약으로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 중입자 치료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꿈의 암 치료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 때마다 5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서 중입자 관련 특약을 준비해 놨어요.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내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급률이 적어서 보험료가 아직까지는 저렴한 편입니다. 저는 지금 암보험을 만약에 구성하신다면 지금 시대의 필수 특약인 표적항암과 중입자 특약 이 두 개만큼은 꼭 재구성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 특약, 또 중입자 치료 관련된 특약 이걸 준비해 놓는 게 좋다. 그런데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 보험료가 비싸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또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윤호 지점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암보험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꼭 강조해주고 싶으신 말씀 또 첨언해주실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소득도 많이 올랐어요. 암 진단비는요, 이제는 3,000이 아니고요, 5,000 이상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암 진단비는 5,000 이상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은요, 진단비와 함께 내 치료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치료비를 구성하실 때는 요즘의 대세 표적항암과 중입자 이 두 가지 특약은 무조건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암보험 고민하실 때는요, 일반 보험 설계사가 아니고요, 내 미래까지 책임져주는 보험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윤호 지점장과 함께 많은 분들이 준비하셔야 하고 또 걱정을 하고 계신 암보험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점장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주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과 이 보험과 관련된 또 해법을 찾아볼지 두 번째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를 화면으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카금융서비스 이기록 부지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노후 준비는 도대체 얼마나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언제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오늘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부지점장 이기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부지점장님과 연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주제로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눠볼 주제는 바로 연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해하는 연금, 오늘 쉽게 이야기
편하도록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점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요즘 뭐 의술도 좋아지고 건강도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요즘 분들은 이제 당연히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100세 시대다. 내가 100세까지 어떻게 살지 계획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일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정작 그거 활동을 할 수 있는 노후 대비는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연금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타임즈 표지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타임즈 표지에 보면 이 아이는 142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어이구, 합니다. 네. 그 타임즈 표지, 그 유명한 타임즈 표지가 2015년도에 발행한 거예요. 그럼 벌써 10년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요. 도대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몇 살까지 살까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보면 남성은 83세, 여성은 87세 정도입니다. 그런데 빨리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는 90세 이상은 거의 다 사세요. 저희 친정 아빠가 90세 가까이 되십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시는 두 분이 더 있어요. 이 두 분들과 세 분이 그중에 한 분은 또 운전을 하세요. 그 운전하시는 분 차를 타고 가서 맛있는 걸 드시고 오세요. 이것처럼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졌습니다. 그쵸. 그러면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 퇴직 연령이 49세입니다. 이 이야기는 소득 없이 30년이나 40년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 이게 100%의 리스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드들 생각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국민연금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 하세요. 네. 그런데 국민연금이 100만 원 미만인 가정이 66%라고 그래요. 수익률이 1%도 안 되는 퇴직연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83%입니다. 개인연금 자체가 없는 가구도 57%나 돼요. 그렇다면 노후 자금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금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 같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느끼고 있어요. 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뭐 표를 앞서서 살짝 같이 봤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노후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뭐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비율도 많이 떨어지고. 자, 그러면은 연금을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연금을 제대로 준비해 한 케이스와 그러지 않은 케이스가 실제로 나이가 더 들었을 때 확연한 차이가 날까요? 엄청나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연금을 준비하지 않으신 경우에 네네네.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조기 퇴직이 많다. 네네. 50대가 되기 전에 조기 퇴직해버리면 연금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상보다 빠른 무소득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퇴직금으로 받은 걸로 대출금을 갚는다든가 내지는 자녀 학자금을 쓰다 보면 연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돼요. 그러면 국민연금 하나로 살아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보통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50대가 넘어가면 전문직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 재취업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우리가 연령이 높아지시면 왜 좋은 세단 차 타셔야 되는데 포터 구입이 60대, 70대가 가장 높다 그래요. 자,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하시다 보면 아프시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병원비, 간병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연금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병원비, 간병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리스크는 자녀에게 전가되겠죠. 그래서 결국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고요. 이거는 대물림을 하게 되는 슬픔이 있는 겁니다. 네. 반면 연금 준비를 잘해주신 분들은 이미 연금 준비 단계에서 상담을 통해서 의료비 부담까지 준비를 해놓겠죠. 더욱이 저희처럼 잘 준비해주는 전문가를 만난다면 잘 준비해두고 계시겠죠.
이미 연금을 3층 구조로 정확하게 잘 구축해 놓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편하십니다. 월소득이 개인별로 당연히 맞추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여행 다니시겠죠? 여행 다니시느라 바쁘셔서 일 못 하신다는 말씀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의료비도 당연히 대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 자녀에게 손불리지 않는 당당한 노후를 사실 수 있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준비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겁니다. 우리가 상상만을 해도요. 자, 그러면은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녀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녀들의 경제까지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아까 3층 연금 구조라고 한번 살짝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이 3층 연금 구조라는 건 연금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네. 첫 번째, 1층은 국민연금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사회보장 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정말 빈곤한 노후를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만듭니다. 만 18세에서 60세 이전에 누구나 다 가입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가입이 되어서 의무 가입 대상이죠.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대부분 자동으로 대비가 됩니다. 네. 2층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니면 부어지는 거죠. DB형과 DC형이 있고요. IRP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IRP형은 개인연금 쪽으로 많이 보고요. DB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게 되어 있어요. 자,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확정급여형, 확정해서 급여를 받겠다라는 이야기죠. 요거는 운영을 회사가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회사가 하고 나는 퇴직 시점에 30일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로 계산해서 그 정해진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임금 피크제나 이런 거 하기 전에 미리 잘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봐야겠죠. 두 번째로 DC형입니다. 네. 이거는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요.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현재 당신이 일부분 기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여했던 금액들을 내가 운영합니다. 문제는 운영을 직접 하다 보니까 투자를 잘 해서 유리하게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잘못한 경우에는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잘 못하시는 분들이 리스크 있는 위험 자산을 투자하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니 수익률이 1% 이하인 연금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물가 상승률 대비하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3층 개인연금입니다. 여기가 바로 승부처입니다. 연금저축 펀드, 연금보험, 변액연금, IRP, ISA 같은 계좌들이 여기에 다 해당돼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노후 생활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확실하게 전략적으로 준비해 두어야겠죠. 네. 자,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면 될까요? 자, 이제 노후연금을 준비하는 단계를 네. 5단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1단계는 내 노후 생활비부터 계산해야겠죠. 나는 노후에 얼마를 쓸 거냐. 그런데 보통 통상 최저 기본 생활비는 150에서 180은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후 여기에 의료비랑 여행을 한다던가 여가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250에서 300 정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건 1인 가구의 이야기고요.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최저 300에서 350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죠. 네네. 자, 이렇게 내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가를 알고 나면 2단계 내가 받을 수 있는 현재 시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인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먼저 확인해야겠죠? 기초니까요. 네. 두 번째로 퇴직연금은
미래의 가치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1번, 2번이 됐으면 3번 개인연금 준비해야 한다고 했죠. 네. 개인연금도 내 거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 금융감독원 연금 포탈에 들어가시면 내 연금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며칠 걸려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숫자와 그래프까지 나옵니다. 몇 세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세 번째, 그러면 부족한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국민연금 90만 원이네? 그런데 퇴직연금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퇴직연금이 없어. 그럼 매달 210만 원이 부족 현상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네 번째, 어떻게 이 부족한 금액을 개인연금으로 채울 수 있는지 상담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채우면 되고요. 다섯 번째, 묵과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비입니다. 사실 연금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의료비인데요. 의료비와 간병비를 넣어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활비를 책정한 것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단계별로 하나씩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노후 생활비는 저희가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놓으면 좋을까요? 노후 생활비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쵸, 예. 근데 이제 이거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숫자로 봐야 해요. 그쵸. 그래서 한국보건사회원 연구 자료를 보면 노후 생활비는 월 274만 원 정도가 조금 여유 있는 필요하고요.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려면 423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네. 이 금액은요, 기본적인 생활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여가비,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어느 정도 포함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거를요, 기간으로 환산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40년 동안 월 500만 원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필요한 자금은 약 24억 원입니다. 월 조금 줄여볼게요. 월 300만 원 사용한다면 약 한 14억 원 정도가 되네요. 그럼 24억, 14억 이게 준비가 가능한 금액인가요? 그죠? 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에게는 다행히 반강제적으로 하긴 했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플러스 개인연금으로 잘 채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부족분을 보면 보통 130에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복리와 여러 가지 금융의 제도를 이용하면 채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걸 채우지 못하면 남은 가족분들이 결국에 부담이 넘어가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문제는요, 연금의 준비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네. 그 가족 전체의 미래와 연결이 돼요. 그쵸. 그러면 아무래도 자녀에게 이게 부과되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네네. 노는 언젠가 옵니다. 그런데 준비는 지금 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10년 늦게 시작하시면 2배 매달 내는 돈이 2배 이상 돼야 목표 금액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결국에는 빨리빨리 시작하는 게, 미리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건 늘 이 해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카금융서비스의 이일옥 부지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보험 닥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KMISS의 김지은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KMIS의 김지은 팀장입니다.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 수명은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누군가를 돌보거나 돌봄을 받는 일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고령화 시대에 빠르게 부각되는 간병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지은 팀장과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눠볼지 준비된 주제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함께라 든든한 간병보험이라는 주제입니다. 간병보험 이제 간병을 해야 할 일도 많고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간들도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게 또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로까지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간병인 금액 관련된 언급도 나왔을 정도니까요.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팀장님 많은 부담을 주고 있죠. 네, 요즘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네. 간병 부담이 사회적으로 진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주변만 봐도 부모님, 배우자, 가족 간병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간병은 언젠가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간병 리스크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간병을 돈 이전에 인력과 시간, 그리고 가족이 무너지는 문제라고 봅니다. 간병비 자체도 부담이지만 더 무서운 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간병 때문에 일을 줄이거나 그만두면서 생기는 기회비용입니다. 예전처럼 가족이 알아서 돌보면 되지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됐고요. 맞벌이, 핵가족화 때문에 가족 간병으로 버티기엔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네. 자, 간병인 숫자나 금액도 부담인 상황이고 또 실제로 이제 간병하는 분들도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해야 하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서 또 이런 일을 기피하시는 것도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간병인을 만약에 쓰는 입장이라고 하면 실제로 간병인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길래 부담스러울 정도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비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훨씬 와닿으실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24시간 간병인이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월 300에서 400만 원, 그리고 평균 간병 기간이 약 5년 정도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만 해도 5년 동안 약 2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노후 생활비가 아니라 오로지 간병비만으로 들어가는 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네요. 이게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노후에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부담스러울 텐데 이게 또 금액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간병을 하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 또 이 일을 할 수가 없게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병은 우리 가족 전체의 경제 위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네. 실제로 간병 문제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간병 이직, 그리고 부부 갈등이 깊어져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간병 이혼 같은 말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간병비는 물가랑 같이 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더 커지고요. 그래서 간병은 단순히 병원비가 아니라 가게 전체의 리스크임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돈만 준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간병이 길어지면 가족이 지치고 또 관계가 깨지고 생활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기사를 보면 훨씬 생생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사 내용인데요. 네네. 96살 부모님 간병에 빚 5천, 내 우울증 약값이 부담돼서 거짓말을 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습니다. 이게 가족 간병이 얼마나 사람을 몰아붙이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간병 파산 사례입니다. 기대 수명이 82세라고 해도 건강하게 버티는 건강 수명은 그보다 훨씬 짧아서 중간에 돌봄 공백이 약 9년 정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이 기간 동안 간병비가 감당이 안 돼서 집, 예금, 자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박 돌봄 사례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간병을 떠안고 몇 년씩 버티다 보면 경제적 부담에 심리적 압박까지 겹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를 5년 동안 혼자 돌보다가 본인도 암 진단을 받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습니다. 네. 네, 아내도 곁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이거는 개인이 약해서가 아니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결국 맞벌이 1인 가구, 핵가족화 때문에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가 된 거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이게 단순히 뭐 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그 삶, 한 사람의 삶이나 가족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일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독박 돌봄이라는 신조어도 네. 생겼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라도 있었으면 형제 자매들이 번갈아 가면서 간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도 못한 사회 문제로 인해서 결국 간병인을 쓰게 되고 그때부터 가계 자산이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간병비를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실비 들면 뭐 간병비도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따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필요할까요? 네, 이 질문이 진짜 핵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실손보험이 있으면 간병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입원 일당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네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간병인이 제공하는 간병 서비스 비용은 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실손에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의 입원 일당도 비슷한데요. 입원 중 생활비 보조 성격이지 간병인 고용 비용을 채우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병보험은 다른 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돌봄 비용 영역을 현금 지급 형태로 메꿔주는 전문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병원비가 아니라 간병비를 따로 준비하는 개념인 거죠. 네. 간병비는 실비랑은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민인 거는 뭐 나이가 아직 많지 않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근데 굳이 간병비 보험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니면 또 가입을 미리 하려고 해도 몇 세까지, 언제까지 이걸 준비해 주는 걸 선택해야 될지도 조금은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딱 두 가지인데요. 네네. 가입 시점과 보장 기간입니다. 네, 먼저 가입 시점은요, 정말 단순한데요. 젊고 건강할 때 들어야 보험료가 싸고 조건이 좋습니다. 네네. 당연한 얘기죠. 네. 한번 병력이 생기게 되면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가입은 되더라도 보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들지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할 때 준비하시는 게 가장 큰 이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장 기간은 더 중요합니다. 네네. 간병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점이 보통 75세 이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신 또는 최소 90세 만기를 목표로 잡으시는 거를 권합니다. 젊을 때 80세 만기로 해서 설정을 해버리면 정작 가장 필요한 시기에는 보장이 끝나는 큰 착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병 문제가 많은 분들에게 부담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데 이걸 국가에서는 뭔가 다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국가에서 정책도 분명히 네.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방향성도 부담을 줄이자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체감할 수 없는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현재 요양병원 입원 시에는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환자나 가족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기사도 있는데요. 정부의 간병비 문제는 여야가 동일하게 해결 의지를 밝혀왔다. 다만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간병비 부담이 연간 11조 원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11조 원만큼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간병비 지원 사업도 600명을 대상으로 총 240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로 확대될 경우에는 조 단위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여기에 건보 재정 역시 5년 뒤 고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네,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인데요. 네네네. 이렇게 정부가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는데 대책과 시범 사업도 있지만 이게 전국에 확대가 되려면 조 단위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렇겠죠.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재정 우려, 건보 재정 문제까지 같이 거론됩니다. 네, 결론적으로는요. 국가 정책이 간병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제도 전면 확대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사각지대와 공백 기간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이 대비하고 특히 간병보험 준비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국가가 뭔가 개선하려는 이 시도는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네. 그 사이에는 어쨌든 우리가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럼 간병비 이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 어떤 전략이 필요해요? 네. 첫 번째는 국가 지원 활용입니다. 네네. 그 장기 요양 보험이 있긴 하지만 등급 기준이 좀 높고 실제 비용을 전부 커버해 주지는 못합니다. 보통 30%에서 50% 정도만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민간 보험 활용인데요. 여기서 핵심 솔루션이 두 가지입니다. 네네. 하나는 간병인 일당 지급형입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면 일당 형태로 지급되고요. 상품에 따라서 가족 간병도 인정이 되면 가족이 직접 돌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간병 때문에 일을 줄이거나 쉬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 손실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치매보험과 장기요양 등급 연계형입니다. 네네. 치매 진단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매달 일정 금액을 장기간 그리고 경우에 따라 평생 지급하는 구조라서 실제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산 관리와 병행한 장기 설계인데요. 보험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연금, 비상자금, 자산 유동화 같은 부분까지 같이 설계해야 간병이 왔을 때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시작이고 전체 그림이 같이 가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현실 사례 방법들을 자세하게 팀장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머릿속에 대략 이제 플랜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병비 보험은 이런 걸 중요시해야 한다. 이걸 꼭 체크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실 핵심 포인트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간병보험은요, 사실 나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내 가족을 지키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내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가족들이 돈 걱정 때문에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거죠. 그래서 간병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장 금액이 얼마나 크냐보다는 얼마나 길고 끊이지 않게 보장이 되느냐입니다. 금액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간병이 가장 힘든 순간에 가족들이 경제적인 부담이나 심리적인 압박을 조금이라도 덜고 오로지 간병과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네. 첫 번째는 간병 리스크가 이미 현실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족 간병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한계와 실제 사례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간병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 전략.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의 이야기 핵심 정리입니다. 네, 간병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간병보험은 미리 준비해두면 다행인 선택이 아니라 지금부터 꼭 고민해봐야 할 필수 대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간병보험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함께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이니까요. 함께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KMISS의 김지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보험 점검과 노후 준비에 대한 노하우들이 작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